야, 최하사. 너는 애미 애비가 없어서 그런가 커피 물 조절하는 것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디. 뜨거운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내 군화 발치로 툭 떨어졌다. 황토색 액체가 검은 가죽 위로 튀어 올랐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뒷짐을 진 채 부동 자세를 유지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 특히 근본 없는 것들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단 말이지. 대대장 박만수 중령. 그는 혀를 차며 자신의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 탐욕스럽게 튀어나온 배, 그리고 그 배 위에 얹어진 거만한 손.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정도의 인간상이었다. 그는 내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훑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최하현. 이름은 참 예쁜데 말이야.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아닐 거 아니야? 고아원은 원장이 지어주나? 입안 여린 살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당장이라도 저 넥타이를 잡아채 책상에 쳐박고 소리치고 싶었다. 우리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다, 이 개자식아. 내 아버지는 육군 3군 단장 이태준 중장이다. 그리고 내 삼촌은 육군본부 헌병감 김정혁 소장이다. 내가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누르는 순간 이 대대장실의 문짝을 뜯어내려 헬기 2대가 뜰 것이다. 박만수 중령 따위는 군복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군사법원 피고석에 앉아 오줌을 지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참아야 했다. 뭘 그렇게 꼬라봐? 눈 안 깔아?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휴지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관한 하사 생활이었다. 장군의 딸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오직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신원 조회조차 어려운 고아 출신으로 위장해 이 최전방 야전 부대까지 흘러들어왔건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내가 배치받은 대대는 군인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들의 집합소였다. 그 중에서도 대대장 박만수는 최악이었다. 내가 바닥을 닦느라 허리를 숙이자 박중령의 시선이 내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을 노골적으로 훑는 게 느껴졌다. 최하사는 운동을 해서 그런가 몸이 참 탄탄해. 여군들이 훈련 핑계대고 몸 관리 안 하는 꼴을 많이 봤는데 말이야. 밤에 외롭지 않나? 관사에 혼자 살면 무서울 텐데 대대장님이 가끔 순찰이라도 가줘야 하나?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걸레질하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녹음기. 주머니 속에 있는 녹음기를 켜야 하나 수십 번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짓은 단순한 성희롱이나 갑질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 닦았습니다. 그래. 나가봐. 아, 그리고 최하사. 박중령이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보급관한테 가서 전해. 이번에 들어오는 707 부대 납품용 장비들 오늘 밤에 창고로 들어온다고. 보안 유지 철저히 하고 너도 가서 도와. 707 특수임무단으로 가는 장비들이 왜 우리 대대 창고를 거쳐갑니까?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질문이 튀어나갔다. 707 부대는 대테러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다. 보급 체계가 우리 같은 일반 보병 대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굳이 이 전방 부대 창고에 장비를 하적했다가 다시 옮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다. 내 질문에 박중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을 탁 내리쳤다. 야, 하사 나부랭이가 까라면 까지 말이 많아? 대대장이 시키면 군말 없이 따르는 게 군인 아니야? 어디서 고아 티를 내고 있어 자꾸. 교육을 못 받아서 위아래가 없나? 또다시 튀어나온 그놈의 고아 타령. 알겠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나는 경례를 붙이고 대대장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독한 년. 예쁘장하게 생겨서 꽉 막혔네. 쯧쯧. 복도를 걷는 내 군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주먹을 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다. 나는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물을 틀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이성을 조금씩 되찾게 해주었다. 박만수 중령. 내가 방금 건드린 고아가 누군지 알면 넌 아마 기절초풍에서 혀를 깨물고 싶을 거다. 707 부대 장비가 왜 여기로 오냐고. 거울 속에 나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냄새가 난다. 아주 구린 냄새가. 박만수 중령은 전역을 1년 앞두고 있다. 진급이 막힌 말년 중령이 퇴역 후를 대비해 한탕 크게 하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손대려는 것이 군납 비리, 그것도 최정예 요원들의 목숨이 달린 장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매국 행위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나는 이 번호가 누군지 안다. 아빠. 받을까 말까.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당장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번쩍이는 별들이 줄지어 내려와 박만수의 목을 칠 것이다. 하지만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던 엄지손가락을 거두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다. 심증만으로는 저 능구렁이 같은 인간을 완벽하게 끝장낼 수 없다. 조금만 더 참자, 최하현.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었다. 오늘 밤 707 부대 장비가 들어온다는 그 창고. 그곳에 분명히 놈의 목줄을 쥘 증거가 있을 것이다. 두고 봐. 내 손으로 내 멱살 잡고 군사법원에 세워줄 테니까. 나는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화장실을 나섰다. 싸늘하게 식은 눈빛이 복도의 어둠을 갈랐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밤 하늘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음 덕분에 창고 주변의 인기척은 자연스럽게 묻혔다. 나는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쓰고 보급 창고 뒤편의 배수로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진흙탕이 군화 밑창을 질척하게 잡아당겼지만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박만수 중령이 말한 707 부대 납품용 장비. 그 물건들이 오늘 밤 은밀하게 이 창고를 거쳐 간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창고 정문 앞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2.5톤 트럭 2대가 시동을 끈 채 정차해 있었다. 짐칸에는 짙은 국방색 방수포가 씌워져 있었지만 틈새로 보이는 박스의 로고는 선명했다.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로 들어갈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복장이 이상했다. 군인이 아니었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낄낄거리며 박스를 내리고 창고 안쪽에 있던 다른 박스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일명 박스가리. 나는 배수로 턱에 몸을 바짝 붙이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빗물이 액정 위로 떨어져 터치가 잘 먹히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줌을 당겼다. 어이 조심해. 그거 하나에 얼마짜린지 알기나 해. 깨지면 내가 물어낼 거야. 트럭 조수석에서 내린 남자가 인부에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낯익었다. 우리 대대 군수과장이었다. 박만수 중령의 오른팔이자 예스맨. 그가 민간업자들과 섞여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과장님, 이거 무게가 너무 가벼운데요? 진짜 방탄판 맞습니까? 인부 중 한 명이 박스를 툭 치며 물었다. 아, 시끄러워. 그냥 싫어. 어차피 훈련용이라 폼만 나면 돼. 진짜는 저기 구석에 처박아 놨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군수과장의 대답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훈련용이라고. 707 부대가 훈련용과 작전용을 구분해서 납품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실전과 동일한 장비로 훈련한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트럭 쪽으로 기어갔다. 빗소리가 내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트럭 뒤편에 아직 실리지 않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박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그었다. 찍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박스를 열자 검은색 방탄조끼 플레이트가 드러났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들어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너무 가벼웠다. 이건 플라스틱이잖아. 진짜 세라믹 방탄판이라면 묵직해야 했다. 나는 칼끝으로 플레이트 귀퉁이를 살짝 긁어보았다. 쇠를 긁는 소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긁히는 둔탁한 느낌이 났다. 이건 비비탄 총알이나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서바이벌 게임용 모조품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게 이딴 걸 입혀서 사지로 내몰 셈인가. 총알이 빗발치는 테러 현장에서 이 조끼를 입은 요원이 총격이라도 당한다면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방탄판의 사진을 찍고 박스에 적힌 시리얼 넘버를 촬영했다. 그리고 다시 테이프를 대충 붙여놓고 뒤로 물러나려던 찰나였다. 번쩍.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군수과장의 고함이 빗줄기를 뚫고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었다. 잡아! 저 새끼 잡아! 진흙탕이 튀어오르고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잡힐 수는 없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했다. 나는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영내 쓰레기장 뒤편으로 몸을 날렸다.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고 숨을 죽였다. 저벅저벅. 군화 소리가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젠장, 어디로 쥐새끼처럼 숨었어? 얼굴 봤냐? 비 때문에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체구가 작던데요? 여군 같기도 하고. 여군? 설마 최하사 그년인가? 군수과장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려 있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빗물에 젖은 쓰레기 더미 속에 몸을 더욱 파묻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호출이 떨어졌다. 최하현 하사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오랍니다. 행정병의 목소리에는 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젖은 군복은 대충 말려 입었지만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에는 어젯밤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팽팽한 긴장감이 피부를 찔렀다. 창문 블라인드는 모두 내려져 있었고 방 안은 어두침침했다. 박만수 중령은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방 한가운데서 골프채를 잡고 빈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다. 붕붕.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 마주쳤던 군수과장이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충성. 하사 최하현 대대장님 호출받고 왔습니다. 내 경내에도 박중령은 골프채를 놓지 않았다. 그는 내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마치 사냥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굴었다. 최하사. 어젯밤에 뭐 했나?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쉬었다. 그래, 쉬었겠지. 그런데 우리 군수과장이 어젯밤 창고 근처에서 쥐새끼 한 마리를 봤다는데 말이야. 그 쥐새끼가 흘리고 간 게 있어. 박중령이 턱짓하자 군수과장이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 던졌다. 내 이름이 적힌 주기표였다.
판초 위에 안쪽에 붙여두었던 명찰이 어딘가에 걸려 떨어진 모양이었다. 아차 싶었지만 표정을 관리했다. 이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실한 지 꽤 됐습니다. 거짓말. 퍼. 예고도 없이 날아든 둔탁한 충격에 내 몸이 휘청거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박중령이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내 정강이를 강타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뇌수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아, 어디서 뻔한 거짓말을 해? 고아원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안 가르치던? 아, 부모가 없으니 가정교육을 못 받았겠네. 박중령은 골프채를 지팡이처럼 짚고 내 앞에 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너 봤지? 박스 뜯어봤지? 무슨 말씀인지. 이번에는 어깨였다. 골프채 샤프트가 내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 군복 위로 전해지는 충격이었지만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 최하현. 내가 뭘 봤든 뭘 찍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내 말 믿어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너 같은 근본 없는 계집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이 부대 지휘관인 내 말을 믿을까? 그는 골프채로 내 턱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턱 끝에 닿았다. 휴대폰 내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감싸쥐었다. 이걸 뺏기면 끝이다. 내 마지막 보루였다. 못 드립니다. 이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야, 군수과장. 뺏어. 군수과장이 달려들었다.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부상당한 다리와 어깨로는 역부족이었다. 군수과장은 내 팔을 꺾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강제로 꺼냈다. 비밀번호 풀어. 박중령이 골프채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다. 이번에는 머리를 칠 기세였다.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그를 노려보았다. 이러시면 군법 회부감입니다. 군법? 하하. 야, 얘가 법을 찾는다.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나가면 자살인지 사고산지 누가 알겠어? 어차피 찾을 가족도 없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가족이 없다는 착각. 그 오만함이 저 인간을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결국 비밀번호 패턴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박중령은 갤러리에 들어가 어젯밤 찍은 사진들을 보며 혀를 찼다. 사진도 참 꼼꼼하게 찍었네. 기자해도 되겠어. 그는 삭제 버튼을 누르고 휴지통까지 완벽하게 비웠다. 그리고는 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골프채로 내려 찍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다. 자, 이제 증거는 없네. 박중령은 부서진 휴대폰을 발로 툭 찼다. 나가봐. 그리고 명심해. 입 한 번 뻥긋하면 그땐 진짜 다리 하나 병신으로 전역하게 될 줄 알아. 아니지, 의가사 제대도 감지덕지하게 만들어주지. 군수품 횡령죄로 헌병대에 넘겨버릴 테니까. 나는 깨진 휴대폰 조각을 쥐고 절뚝거리며 대대장실을 나왔다. 피가 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찢겨나간 듯 아팠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모멸감이었다. 아빠, 삼촌. 머릿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쳐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가 사라졌다. 이 상태로 놈들을 고발해봤자 박만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둘 것이다.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복도를 걷는데 눈앞이 흐릿했다.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대대장실에서 나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부대 내에는 내가 보급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걸려서 대대장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저기 봐. 최하사야. 도둑질하다 걸렸다며? 와, 진짜?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손버릇이 나쁘네.
가정 환경이 불우하면 어쩔 수 없나 봐. 결핍이 범죄로 이어진다잖아. 식당에 들어서자 병사들과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벌떼 소리처럼 귓가에 윙윙거렸다. 평소 나와 친하게 지내던 김 중사조차 내가 식판을 들고 다가가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다른 테이블로 옮겨갔다. 철저한 고립이었다. 박만수 중령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증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나중에 내가 무슨 폭로를 해도 도둑년의 헛소리로 치부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억지로 국을 떠넣었다. 먹어야 했다. 먹고 버텨야 놈을 죽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식판을 다 비우지 못하고 잔반통에 쏟아부었다. 오후 일과 시간 내게 주어진 업무는 아무것도 없었다. 행정반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업무를 주지도 않았다. 투명 인간 취급.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내 어깨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왔다. 일과가 끝나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독신자 숙소 BOQ로 돌아왔다. 좁은 방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으흑. 참았던 신음이 터져나왔다. 군복 상의를 벗고 거울 앞에 섰다. 왼쪽 어깨부터 팔뚝까지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붓기가 심해서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다. 정강이는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말라붙어 양말과 엉겨붙어 있었다. 구급 상자를 꺼냈지만 파스 몇 장과 소독약이 전부였다. 의무대에 갈 수도 없었다. 가면 기록이 남고 박중령의 귀에 들어갈 게 뻔했다. 나쁜 놈. 쓰레기 같은 새끼. 나는 파스를 붙이며 울먹였다. 단순히 맞아서 아픈 게 아니었다. 고아라는 이유로, 힘없는 하사라는 이유로 당해야 했던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정말 고아였다면 어땠을까?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전역할 때까지, 아니 평생을 저런 인간들에게 짓밟히며 살아야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책상 위에 놓인 박살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똑똑. 누구십니까? 나는 황급히 군복을 챙겨 입으며 물었다. 최하사 나야. 김중사. 아까 식당에서 나를 피했던 김중사였다. 문을 열어주자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잽싸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문 잠가. 누가 보면 곤란해. 그는 비닐봉지에서 차가운 캔커피와 샌드위치, 그리고 연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거. 바르고 좀 쉬어. 김 중사님. 미안하다. 아까는. 대대장 눈이 하도 무서워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 너도 알잖아. 그 양반 뒤끝 장난 아닌 거.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걸터 앉았다. 너 진짜 훔치려고 했던 거 아니지? 나 너 믿어. 1년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내가 내 성격 모르겠냐.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지푸라기 같은 위로였다. 감사합니다. 근데 최하사. 그냥 눈 딱 감고 전출 신청해라. 대대장이 너 작정하고 담그려는 것 같아. 707 장비 건드린 것 때문에 저러는 거라며? 소문은 횡령으로 났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뭐 보다가 걸려서 찍힌 거라고. 김 중사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그래. 군수가 애들 술 마시면 떠들고 다니잖아. 대대장이랑 과장이랑 뭐 해먹는 것 같다고. 근데 다들 쉬쉬하는 거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너도 괜히 정의감 불태우다가 다치지 말고 피해.
김 중사는 내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황급히 방을 나갔다. 방 안에 다시 정막이 흘렀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김 중사의 말에서 희망을 봤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그 침묵을 깰 트리거만 있다면 박만수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쓰던 구형 공기계 폰을 꺼냈다. 다행히 충전기는 맞았다. 전원을 켜고 와이파이를 잡았다. 메신저 앱을 깔고 로그인을 했다. 수많은 알림이 떴지만 다 무시했다. 나는 주소록에서 우리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지 않았다. 대신 다른 번호를 검색했다. 김정혁 소장님. 나의 삼촌이자 헌병감. 비리 수사의 귀신. 아빠에게 연락하면 당장 군단을 이끌고 쳐들어오시겠지만 그건 감정적인 복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촌은 다르다. 삼촌은 법과 규정으로 놈을 뼈와 살을 분리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리고 길게 쓰지 않았다. 삼촌, 나 아현이. 707 납품 장비 비리 증거 찾다가 대대장한테 골프채로 맞았어. 휴대폰도 부서졌고. 나 좀 구해줘.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일이 사라지기까지는 채 3초가 걸리지 않았다. 곧바로 화면에 보이스톡 요청이 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현아, 너 지금 어디야? 몸은? 다친 데는 괜찮아? 평소 냉철하던 삼촌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삼촌, 나 너무 아파. 흐흑. 지금 당장 위치 말해. 그리고 방문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 지금 출발한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야, 특임대 출동 준비해. 헬기 띄워. 당장. 밤은 깊었지만 이제 곧 여명이 밝아올 것이다. 박만수, 내가 누리는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되길 바란다. 내일 해가 뜨면 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을 테니까. 삼촌과의 통화가 끊긴 지 불과 10여 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숙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고리가 벽에 부딪히며 낸 파열음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들어온 것은 군수과장과 당직 사관, 그리고 헌병 완장을 찬 병사 2명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중범죄자를 체포하러 온 듯 살벌했다. 최하현 하사 일어나. 군수과장이 턱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부어오른 다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독신자 숙소의 싸늘한 공기가 내 목을 조여왔다. 무슨 일입니까? 일과 시간도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더 잘 알 텐데. 대대장님 지시다. 군수품 횡령 및 상관 모욕 혐의로 영창 입창 대기다. 따라와. 영창.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겠다는 건 나를 아예 외부와 차단해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였다. 정식 절차도 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끄러워. 대대장이 까라면 까는 거짓말이 많아. 야, 얘 끌어내. 헌병 병사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들도 내심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장교인 군수과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병사 하나가 내 팔을 잡으려 하자 나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다. 내 발로 갑니다. 손대지 마세요. 나는 욱신거리는 정강이 통증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 나서자 복도에 나와 있던 다른 간부들이 힐끔거리며 나를 쳐다봤다. 경멸,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내 등에 꽂혔다.
나를 데려간 곳은 대대 본부 건물 지하에 있는 임시 유치장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습기가 찬 지하 감옥. 평소에는 사고 친 병사들을 가두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나 혼자였다. 철창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조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밥은 넣어줄 테니까. 군수과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감싸 안고 벽에 기대자 참아왔던 공포가 밀려왔다. 삼촌이 온다고 했다. 아빠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저 악마 같은 박만수 중령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고 자살로 위장된다면? 그런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육군본부 헌병감실. 대한민국 육군 헌병의 총책임자인 김정혁 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만이 남아있었다. 감히 내 조카를.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리 찻잔을 자신도 모르게 움켜쥐었다. 쩌적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찔러 피가 흘러내렸지만 김 소장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아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나뿐인 형님네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형님의 친구이자 동기인 이태준 장군이 입양의 친딸 이상으로 금지옹엽 키운 아이다. 이태준이 군단장으로 나가 있는 동안 서울에 있는 자신에게 아연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친족 하나 다름없었다. 그런 아이가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그것도 골프채로. 김정혁 소장은 피 묻은 손을 닦지도 않고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감입니다. 지금 즉시 중앙수사단 특임대 2개 팀 그리고 과학수사팀 소집하십시오. 헬기 2대 대기시키고 목적지는 12사단 예하 37대대입니다. 10분 내로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병감님 해당 부대는 군단 관할이라 사전 협조가. 협조? 지금 내 조카가 아니 우리 군의 하사가 비리를 고발하려다 감금 폭행을 당했어. 협조 따위는 가서 구한 다음에 구한다. 당장 띄워. 김 소장은 인터폰을 끊고 곧바로 개인 휴대폰을 들었다. 저장명 호랑이 형님. 바로 3군 단장 이태준 중장이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김 소장의 목숨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태준 중장이 얼마나 폭주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혁아. 웬일이냐? 나 지금 야외 기동 훈련 중인데. 수화기 너머로 헬기 소음과 전차의 굉음이 섞여 들려왔다. 이태준 중장의 목소리는 힘찼지만 김 소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형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현이 일입니다. 아현이? 우리 딸한테 무슨 일 생겼어?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현이가 지금 근무하는 대대에서 감금당했습니다. 대대장이란 놈이 707 납품 비리를 저질렀는데 아현이가 그걸 목격하고 증거를 잡으려다 들켰답니다. 그래서 그놈이 골프채로 아현이를 때렸답니다. 어깨랑 다리를.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부서져서 간신히 공기계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무거웠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끝에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새끼냐? 37대대장 박만수 중령입니다. 박만수. 기억해뒀다. 형님, 제가 지금 수사단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형님은 진정하시고. 법대로 처리해? 야, 김정혁. 이태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 나왔다. 내 딸이 골프채로 맞았어. 피멍이 들고 뼈가 다쳤다고. 그런데 웃기지 마라. 지금 내 예하 기계화 보병여단이 훈련 중이지? 기수 돌린다.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군 병력을 사적으로 움직이시면. 사적? 이게 사적인 일이야? 군납 비리, 그것도 특수작전용 장비 비리를 적발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러 가는 거다. 군단장 권한으로 해당 부대 지휘권을 박탈하고 직접 타격한다. 뚝. 전화가 끊겼다. 김정혁 소장은 끊긴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났다. 큰일 났다. 진짜 전쟁 나겠어. 그는 서둘러 정복 재킷을 걸치고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이태준이 도착해서 그 대대장을 갈아마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도착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군에 의한 대대장 즉결 처형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같은 시각 지하 유치장. 나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철창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다. 군수과장이 아닌 낯선 병사의 발소리였다. 최 하사님. 작은 속삭임.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 나를 잘 따르던 보급계원 강일병이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초코바 하나를 철창 사이로 밀어넣었다. 이거라도 드십시오. 저녁도 안 줬다면서요. 강일병. 고마워. 근데 너 여기 온 거 걸리면 혼나. 괜찮습니다. 다들 대대장님 욕하고 있습니다. 최 하사님이 도둑질할 뿐 아니란 거 병사들은 다 압니다. 힘내십시오. 강일병의 눈가가 촉촉했다. 그 작은 초코바 하나가 내게는 천만금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강일병, 지금 밖은 어때? 분위기 안 좋습니다. 대대장님이 내일 아침에 급하게 징계위원회 연다고 간부들 다 소집했습니다. 아마 바로 파면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파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 그렇게 되면 나는 민간인 신분이 되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정에서 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박만수는 내가 군인일 때 끝장을 보려는 게 아니라 아예 군에서 쫓아내고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알았어. 얼른 가봐. 고마워. 강일병이 사라지고 나는 다시 어둠 속에 남겨졌다. 초코바를 손에 쥐고 나는 다짐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일 아침 그 징계위원회가 놈의 무덤이 되게 만들겠다고. 그때였다. 아주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두두두두. 공기를 찢는 듯한 회전익의 파열음.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헬기가 접근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박만수 중령은 대대장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양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전과장과 군수과장, 그리고 그에게 아부하는 몇몇 대위들이 앉아 있었다. 좋다. 야, 내일 징계위 서류는 완벽하지? 예, 대대장님. 횡령 목격자 진술서부터 재고 부족 현황까지 완벽하게 맞춰놨습니다. 최 하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꼼짝 못할 겁니다. 군수과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서류 뭉치를 흔들었다. 건방진년. 어디서 감히 내 뒤를 캐? 고아 주제에 군대 밥 좀 먹여줬더니 주인 무서운 줄 모르고. 박중령은 안주로 나온 육포를 씹으며 킬킬거렸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707 부대 납품건으로 챙긴 뒷돈은 이미 차명 계좌로 세탁해 두었고 불량품은 이미 트럭에 실려 떠났다. 최아현이 찍은 사진도 다 지웠으니 증거는 없다.
내일 아침 그녀를 불명예 제대시키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근데 대대장님, 아까부터 밖이 좀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작전과장이 창가 쪽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소란스럽긴. 바람 소리겠지. 한 잔 더 해. 박중령이 잔을 채우려던 순간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의 굉음이 가까워졌다. 그제야 술에 취한 박중령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다. 두두두두두두. 일반적인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대규모 기동 헬기 편대가 저공 비행할 때나 나는 엄청난 소음이었다. 뭐야? 오늘 야간 비행 훈련 있었어? 박중령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행정반의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통신보안 37대대 지휘통제실입니다. 뭐? 어디라고? 야, 똑바로 말해. 당직 사령의 다급한 고함이 복도까지 들려왔다. 박중령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당직 사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다. 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호들갑이야. 구 군단 사령부에서 UH-60 헬기 편대가 우리 부대로 진입 중이랍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헌병대 차량도 위병소를 통과했답니다. 뭐? 군단이랑 육본? 갑자기 왜? 박중령의 술기운이 확 달아났다. 군단장이 온다고? 육본 헌병대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이건 정기 감사가 아니다. 작전이다. 저 헬기가 착륙합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박중령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연병장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 2대가 내려앉고 있었다. 헬기의 옆면에는 선명한 별 3개, 성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3스타? 군단장님이 직접? 박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급하게 군복 상의를 챙겨 입으며 소리쳤다. 야, 다들 뭐해? 나가서 영접 준비해. 아니, 왜 갑자기 오신 거야? 그는 거울을 보며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혹시 최하사일이 새어나간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걔는 폰도 뺏겼고 갇혀 있잖아. 박중령이 허둥지둥 연병장으로 뛰어나갔을 때 헬기의 로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강한 바람에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그는 헬기 문이 열리는 곳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릴 준비를 했다. 충성 37대대장 중령 박만수 군단장님의 방문을 환.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압도한 것은 헬기에서 내린 인물들의 기세였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었다. 검은 대테러복을 입고 소총을 든 그들은 순식간에 박중령과 간부들을 포위했다. 박중령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뒤이어 내린 인물. 베레모를 깊게 눌러쓴 중년의 남성. 어깨에는 은색 별 3개가 번쩍이고 있었다. 3군단장 이태준 중장이었다. 그의 표정은 사람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 아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용의 분노 그 자체였다. 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헬기에서 별 2개를 단 장군이 내렸다. 헌병감 김정혁 소장이었다. 박중령은 숨이 턱 막혔다. 군단장과 헌병감이 동시에 그것도 한밤중에 무장 병력을 이끌고 대대급 부대에 들이닥치다니. 이건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이태준 중장은 박중령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군화 발소리가 박중령의 심장을 밟는 듯 했다. 자네가 박만수인가? 이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헬기 소음을 뚫고 박중령의 고막을 때렸다. 예, 그렇습니다, 군단장님. 내 딸 어디 있나? 예.
박중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딸? 누구 딸? 군단장 딸이 여기 있다고. 못 들었나? 내 딸 최아현 하사 어디 있냐고 물었다. 쿵. 박중령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렸다. 최아현. 고아라던 최아현. 백 없고 돈 없어서 만만하게 보고 괴롭혔던 그 최아현이 군단장의 딸이라고. 그게 무슨. 최하사는 고아. 닥쳐. 옆에 있던 김정혁 소장이 소리쳤다. 내 놈이 고아라고 무시하고 골프채로 때린 그 아이가 내 조카이자 군단장님의 따님이다. 지금 당장 최하사 데려와. 아니, 내가 직접 간다. 특임대. 지하 유치장으로 이동한다. 김 소장의 지시에 특임대원들이 본청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박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망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잠시 후 지하에서 특임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흑투성이가 된 군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퉁퉁 부은 한쪽 눈. 최아현이었다. 이태준 중장의 눈이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는 뛰어가듯 다가가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천하의 맹장이라 불리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아현아.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빠. 나는 아빠의 품에 안기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꺾였다. 아빠의 단단한 어깨, 익숙한 스킨 냄새. 지옥 같던 하루가 끝나고 비로소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저 사람이 나 때렸어.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저앉아 있는 박만수를 가리켰다. 아빠는 나를 삼촌에게 잠시 맡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살이만이 남아 있었다. 이태준 중장은 박만수에게 걸어갔다. 박만수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뒤에는 이미 헌병들이 버티고 있었다.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몰랐으면. 이태준 중장이 박만수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올렸다. 몰랐으면 힘없는 부하를, 그것도 여군을 짐승처럼 패도 된다는 거냐? 퍽. 이태준 중장의 주먹이 박만수의 얼굴에 꽂혔다. 박만수는 비명과 함께 바닥을 굴렀다. 옥수수 털리는 소리와 함께 피 섞인 침이 튀었다. 이건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때린 거다. 군법은 헌병감이 집행할 테니 걱정 마라. 넌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다. 김정혁 소장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박만수의 얼굴 위로 던졌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사진들이 보였다. 박스가리를 하는 현장 사진, 가짜 방탄조끼 성분 분석표, 그리고 박만수의 차명 계좌 내역까지. 이미 다 털었다. 내가 빼돌린 돈으로 산 그 골프채, 압수물 1호로 챙겨갈 테니 그리 알아라. 주변에 있던 작전과장과 군수과장, 대위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받고 있었다. 그들 역시 공범으로 곧 체포될 운명이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헬기의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박만수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나는 삼촌의 부축을 받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픈 몸은 여전했지만 가슴 속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아빠가 다시 내게로 다가왔다. 그는 내 멍든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가자, 아현아. 집에 가자. 응, 아빠.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헬기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박만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잡혀 개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계급장 떼고 붙자고. 아니, 계급장 붙이고 제대로 붙으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헬기가 굉음을 내며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발 아래로 작아지는 37대대의 모습이 보였다. 내일 아침이면 이곳은 완전히 뒤집히고 새로운 지휘관과 함께 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고아 하사가 아니라 당당한 군인 최하연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내 앞날을 비추는 것처럼. 헬기의 로터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연병장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다. 37대대 연병장은 한밤중임에도 대낮처럼 환했다. 헬기에서 비추는 서치라이트와 헌병 특임대 차량의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박만수 중령과 그 일당들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헬기에 오르려다 멈칫했다. 이 장면을 똑똑히 봐두고 싶었다.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저 인간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꼴을 내 눈에 새겨야만 지난 1년간의 악몽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빠, 잠깐만. 그래. 보고 가자.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걸 봐야지. 아버지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병장 주변으로 내복 차림의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생활관에서 자다가 헬기 소리에 깬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눈빛이 달라졌다. 평소 그들을 괴롭히던 대대장이 개처럼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병사들의 눈에 통쾌함이 서리기 시작했다. 헌병감인 삼촌 김정혁 소장이 박만수 앞으로 걸어갔다. 삼촌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박만수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박만수, 내 놈 죄목이 뭔지 아나? 선처해 주십시오. 헌병감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군수과장이 다 꾸민 일입니다. 저는 그저 결제만 했을 뿐입니다. 박만수는 비굴하게 옆에 엎드려 있는 군수과장을 손가락질했다. 방금 전까지 내 오른팔이라며 챙기던 부하를 가차없이 팔아넘기는 추악한 모습이었다. 그 말을 들은 군수과장이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대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대장님이 시키셨잖습니까? 707 부대 납품건으로 한탕에서 퇴직금 챙겨야 한다고 저한테 짝퉁 업체 알아보라고 지시한 게 누굽니까?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그랬어? 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 대대장님이 뒷돈 받은 거 제가 세탁해서 전달해 드렸잖습니까? 서로 물고 뜯는 아기 다툼. 그 꼴을 지켜보던 삼촌이 싸늘하게 비웃었다. 아주 볼만하구만.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놈들. 그래,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나? 아주 훌륭한 증거네. 특임대장. 예. 헌병감님.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특임대장이 굵은 목소리로 복창하며 다가왔다. 이놈들 전원 긴급 체포해. 죄목은 군형법상 군용물 절도,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협박, 그리고 상관 모욕 및 하극상이다. 하극상이라니요? 억울합니다. 박만수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최 하사가 군단장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한 건 하극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나섰다. 장군의 정복이 바람에 펄럭였다. 아버지는 군화발로 박만수의 명치를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박만수가 뒤로 나뒹굴었다. 모르고 했으면 용서가 된다. 야, 이 새끼야. 내 딸인 걸 몰랐으면 힘없고 배경 없는 하사한테는 그래도 된다는 거냐?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아? 부하를, 그것도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부하를 보호하기는커녕 착취하고 폭행해. 너 같은 놈은 군인이 아니라 조폭만도 못한 양아치야. 아버지는 주위 병사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있는 병사들도 봐라. 너희를 지휘하던 대대장이란 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하에게 누명을 씌우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게 대한민국 장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놈은 썩은 고름이다. 내가 오늘 이 고름을 도려내러 왔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짝짝짝짝. 연병장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 그것은 박만수에 대한 탄핵이자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였다. 박만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왕국이었던 37대대에서 그는 이제 가장 비참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특임대원들이 박만수와 군수과장 그리고 작전과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은색 수갑이 철컹거리며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다. 끌고 가. 삼촌의 명령에 특임대원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웠다. 박만수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하사. 아니, 영애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드려서. 나는 그 추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벌레 보듯 하며 골프채를 휘두르던 자였다. 중령님. 아니, 박만수 씨.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고아라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셨죠? 네, 저는 부모님 백 믿고 설치는 거 싫어서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르쳐줬네요. 쓰레기한테는 쓰레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참교육이라는 걸요. 죄가 남김없이 다 받으세요.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박만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체념한 듯 빛을 잃었다. 그는 헌병 호송버스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그와 함께 비리에 가담했던 간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다. 연병장에 남은 것은 깨끗해진 공기와 멍하니 서 있는 병사들, 그리고 죄 없는 초급 간부들 뿐이었다. 아버지는 남아있는 부대원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을 임명해서 너희를 고생시켰다. 내일부터 새로운 대대장이 올 것이다. 편안하게 다시 자도록. 충성. 병사들의 경례 소리가 밤하늘을 찔렀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가자, 우리 딸. 이제 진짜 집에 가자. 우리는 헬기에 올랐다. 블랙호크의 엔진 소리가 다시 커지고 기체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의 풍경이 보였다. 어두운 연병장 한 구석, 내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 입구가 보였다. 이제 다시는 저곳에 돌아갈 일이 없다. 아니, 돌아가더라도 그때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갈 것이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손의 온기가 차갑게 식었던 내 마음을 녹여주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익숙한 하얀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가습기의 부드러운 수증기가 느껴졌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이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어깨와 다리에는 두툼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수액 주사가 꽂혀 있었다. 일어났냐? 병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다가왔다. 밤새 간호를 하셨는지 정복 상의는 벗어둔 채 셔츠 차림이었고 눈밑이 퀭했다. 천하의 3군 단장이 딸의 병간호를 하느라 쪽잠을 잔 것이다. 아빠. 훈련은? 부대는 어쩌고 여기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하냐? 내 딸이 반병신이 될 뻔했는데 부대가 대수야? 부군단장한테 맡겨놨다. 정혁이도 새벽까지 조사하다가 잠깐 눈 붙이러 갔다. 아버지는 물컵에 빨대를 꽂아 내 입에 대주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좀 들었다. TV 좀 켜봐도 돼?
뉴스는 봐서 뭐하게. 머리 아프게. 보고 싶어. 그 인간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리모컨을 건네주셨다. 전원을 켜자마자 뉴스 채널에서는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속보 현역 육군 중령, 수십억 대 군납 비리 및 부하 여군 폭행 혐의 긴급 체포 앵커 육군 모부대 대대장이 특수임무단에 납품될 방탄 장비를 불량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이를 목격한 부하 여군을 감금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 여군은 해당 부대를 관할하는 군단장의 딸로 밝혀져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박만수가 포승줄에 묶여 헌병대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군 하사를 골프채로 폭행한 게 사실입니까? 군단장 딸인 걸 알고도 그러셨습니까? 박만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범죄자 한 명이 있을 뿐이었다. 꼴 좋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저놈 헌병대 지하 조사실에서 아주 영혼까지 털리고 있다더라. 정혁이가 직접 신문하고 있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눈을 반짝였다. 나 거기 가보고 싶어. 뭐? 안 돼. 요양해야지 어딜 간다고. 직접 가서 해줄 말이 있어. 내 입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그래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아. 아빠 부탁이야. 나의 간절한 눈빛에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집은 누굴 닮아서. 알았다. 대신 휠체어 타고 가. 삼촌한테는 내가 말해놓으마. 오후 2시. 나는 휠체어를 타고 육군본부 헌병대 조사실 유리창 너머에 있었다. 매직 미러를 통해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조사실 안은 살벌했다. 삼촌은 정복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리치고 있었다. 야, 박만수. 내가 빼돌린 돈으로 산 아파트, 차, 주식 다 압류 들어갔다. 내 마누라는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이혼 소송 준비한다더라. 넌 이제 빈털터리의 전과자야. 박만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리고 707 부대 납품건. 그 중국산 플라스틱 방탄판. 그거 납품한 업체 대표가 불었어. 내가 먼저 제안했다고. 리베이트 40% 챙겨주면 눈 감아주겠다고 했다며. 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 그래, 죽어 마땅하지. 내 놈 탐욕 때문에 우리 군 최정예 요원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어.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이적 행위야. 반역이라고. 삼촌의 고함 소리에 박만수가 움찔거렸다. 나는 삼촌에게 신호를 보냈다. 삼촌이 유리창 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탄 내가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박만수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헌병에게 제지당해 다시 주저앉았다. 최 하사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휠체어를 책상 바로 앞까지 밀고 갔다. 붕대 감긴 내 모습을 보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불편해 보이시네요, 중령님. 아, 이제 중령 아니신가? 면목 없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만수가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울먹였다. 용서요? 아니요. 저는 당신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나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어제 그 난리통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박스가리 현장에서 적어둔 시리얼 넘버 메모였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때문에 맞았잖아요. 당신이 뺏어서 찢어버리려고 했던 거. 박만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은 내가 아빠 백 믿고 까분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징징거려서 아빠가 헬기 타고 온 줄 알지. 착각하지 마. 내가 이 증거 모아서 헌병대에 제보한 거야. 아빠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당신 비리 잡은 거라고.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단순히 딸바보 아빠가 복수하러 온 줄 알았지. 내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최하현 하사야. 이태준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이라고. 당신 같은 쓰레기가 군복 입고 설치는 꼴 못 봐서 내가 목숨 걸고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당신은 권력에 당한 게 아니라 정의에 당한 거니까. 내 말에 박만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 재수가 없어서 권력자에게 당했다는 핑계마저 내가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다. 삼촌, 이제 됐어. 나가자. 나는 미련 없이 휠체어를 돌렸다. 뒤에서 박만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조사실을 나오자 복도 창문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우리 딸 말 잘하네. 누구 딸인지 참 똑똑해. 당연하지. 누구 딸인데.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통쾌했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뭐 할 거니? 전역할 거야? 아빠는 내가 군 생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나 이번에 비리 적발 공로로 포상받을 거라며? 훈장 받고 특진도 시켜준다며? 뭐? 너 계속 군인 하겠다고? 당연하지. 나 707 갈 거야. 뭐? 아버지와 뒤따라 나온 삼촌이 동시에 소리쳤다. 이번 사건 겪으면서 느꼈어. 나는 현장이 맞아. 그리고 내가 구한 그 장비들 제대로 쓰이는지 가서 확인해야지. 707역은 특임대 지원할 거야. 아빠 백 말고 내 실력으로. 당황하는 두 장군의 얼굴을 보며 나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것이 나의 길이다. 고아 행세하며 숨죽여 살던 최하현은 죽었다. 이제는 비리를 때려잡은 영웅이자 실력으로 무장한 진짜 군인 최하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나는 붕대 감긴 손으로 경례를 붙였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게. 최하현 하사 아니 중사 진급 예정자 707 입대를 명받았습니다. 끝이 아닌 더 화려하고 멋진 시작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창밖에 가로수들이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다. 나는 3개월간의 긴 병원 생활과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뼈가 부러졌던 정강이는 단단하게 붙었고 찢어졌던 어깨 근육도 다시 팽팽하게 힘이 들어갔다. 짐은 내가 들마. 넌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아빠는 내 더플백을 뺏어들며 엄살을 피우셨다. 아빠, 나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격투기 해도 된다고 했다니까? 시끄러워. 내 눈엔 아직도 환자야.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 컨디션 조절해야지. 그렇다. 오늘은 육군본부 대강당에서 포상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육군본부로 향하는 관용차 안에서 나는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매만졌다. 어깨에는 하사 계급장이 아닌 새로 받은 중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이번 군납 비리 사건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대강당은 수많은 장병과 취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에 오르자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다. 육군 중사 최하현.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훈장을 내 가슴에 달아주었다. 묵직한 훈장의 무게가 느껴졌다. 귀관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거대 군납 비리를 척결하고 군의 명예를 드높였다.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감사합니다. 충성.
우렁찬 경례와 함께 뒤를 돌자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아빠와 삼촌이 보였다. 천하의 강철 군인이라 불리는 두 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웃기면서도 가슴 찡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이 열렸다. 그때 낯익은 얼굴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37대대 보급계원 강일병과 예전 동료들이었다. 최 중사님. 강일병, 너 휴가 나왔어? 중사님 상 받으신다고 해서 포상 휴가 받아서 왔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강일병은 꽃다발을 건네며 울먹였다. 부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대대장님은 합리적이시고 병사들 복지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다 중사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내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강일병의 등을 두드려주며 웃었다. 고맙다. 남은 군 생활 건강하게 잘해라.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나는 아빠와 삼촌을 조용한 벤치로 불렀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차 사줄까? 아빠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지원서 한 장을 꺼냈다.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선발 지원서. 지원서를 본 아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너, 이거 진심이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응. 나 다리도 다 나았고 체력 측정 기록도 특급으로 만들어놨어. 37대대에서 겪은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비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직접 뛰며 내 사람들을 지키는 게 더 좋아. 삼촌이 지원서를 뺏어들며 혀를 내둘렀다. 독한 녀석. 그 몸으로 언제 체력 검정 준비를 다 했냐? 형님 말려도 소용없겠는데요. 눈빛 좀 보세요. 형님 젊었을 때랑 판박이입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태준 딸이 어디 가겠냐? 대신 약속해라. 아빠 백 믿고 들어갔다는 소리 안 나오게 수석으로 수료해. 안 그러면 내 딸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도 안 할 거니까. 당연하지. 수석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지원서를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 후. 707. 안 되면 되게 하라. 진흙탕 속에서 거친 함성이 울려 퍼졌다. 707 특수임무단 선발훈련의 마지막 관문인 지옥주 훈련장. 며칠째 잠 한숨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교육생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하지만 내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고 군복은 찢어졌지만 나는 가장 선두에서 30kg 군장을 메고 달리고 있었다. 12번 교육생. 힘들면 포기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교관이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정신력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대답하며 속도를 높였다. 포기? 그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박만수 같은 인간들에게 무시당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은 간지러운 수준이었다. 보고 있나? 이게 바로 최하현이다. 결승선이 보였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전력 질주했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12번 교육생 최하현 1등으로 도착. 하늘이 핑 돌았다. 진흙투성이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파란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해냈다. 진짜 실력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일원이 된 것이다.
수료식 날 연병장에는 검은 베레모를 쓴 정예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 교육생 대표로 수료 신고를 했다. 중사 최하현 2026년 10월 25일부로 707 특수임무단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단상 아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빠와 삼촌의 얼굴이 보였다. 아빠는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지만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외박을 나왔다. 메뉴는 내가 노래를 불렀던 소뚜껑 삼겹살. 식당 구석 자리에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우리 딸 진짜 장하다. 707이라니. 이제 아빠보다 싸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상추쌈을 크게 싸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에이, 아직 군단장님 따라가려면 멀었지. 근데 아빠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박만수 말이야. 삼촌이 빈잔에 술을 채우며 피식 웃었다. 아, 그 녀석. 징역 15년 확정났다. 항소했는데 기각됐어. 횡령 액수가 워낙 크고 죄질이 나빠서 판사도 혀를 내두르더군. 거기다 이혼당하고 위자료로 전 재산 다 털려서 출소해도 갈 곳 없는 신세야. 감옥에서 아주 모범수로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다더라. 15년이라. 꽤 길래. 그것도 짧아.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무기징역을 살려도 시원찮은데. 아빠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리는지 삼겹살을 우적우적 씹으셨다. 나는 소주 한 잔을 털어넣으며 시원하게 웃었다. 됐어. 이제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아웃이야.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오, 쿨한데? 역시 특수부대원은 멘탈이 달라. 삼촌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군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해결했던 방산 비리 사건 이후 군 내부 자정작용으로 장병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는 훈훈한 뉴스였다. 화면 하단에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내가 있었다. 자, 건배하자. 우리 아현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육군을 위하여. 위하여. 세 사람의 잔이 경쾌하게 부딪혔다. 알싸한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끝맛은 달콤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내일 다시 검은 베레모를 쓰고 훈련장으로 향할 것이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 뒤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고 내 옆에는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을 단단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아빠와 삼촌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 보였다. 이것이 나의 진짜 해피엔딩이다. 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